지역사회 감염의 시작을 알리는 이제 신호가 이런 한자입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이 코로나19 엿새 만에 확진자가 차례로 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이 큰 건 최근 외국에 갔다 온 적도 없고 언제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감염된 건지도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 이 29번째 환자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이 코로나가 걸린 거라면 지금부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해외 여행력은 두 분 다 없으신 상황이고 또 가족 내에서의 접촉이나 아니면 가족들에서의 해외 여행력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걱정이 커서요. 지금부터 얘기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화면을 좀 보면 여러 가지 확진이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깜깜이 확진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여섯 동안은 사실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좀 주춤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특히 1번부터 28번까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감염 경로가 대부분 확인되는 환자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접촉한 분, 밀접 접촉자나 이런 분들이 다 확인이 돼서 나름대로 통제가 가능한 그런 환자들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29번과 30번 이 노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할아버지가 먼저 이제 확증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 할머니도 뒤이어서 확증 받았고.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감염된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도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죠. 특히 이게 이제 어떤 걱정스러운 대목은 결국 이들 부부가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고 또 병원도 많이 다녔고 자, 그리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역 감염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 교수님, 네. 지금 자막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자막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왜냐하면 글쎄요, 가는 곳만 다닌 이 80대 노부부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의 얘기에 따르면 그렇게 이웃 간 왕래가 활발하지 않고 집 밖에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어서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는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당국이 아주 심층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모든 상황 중에서 가장 엄중한 사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 그 이유가 이 29번째 환자를, 확진자로 만든 감염원 또 감염이 된 경위가 아직까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당국이 상당히 긴 시간을 들여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동선이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미스테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코로나19 확산세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는 가장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 보건당국도 전문가도 이 깜깜이 확진자 이 부분을 크게 우려했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의 시작을 알리는 이제 신호가 이런 한자입니다. 역학조건이 중국 여행력이라든지 확진자하고의 접촉 이런 부분이 확진되지 않은 사람들이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부분들 저희가 지역사회 감염의 초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정세현 씨,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이 29번 환자가 어디를 다녔고 누구를 만났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화면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크게 보면 종로구 일대입니다. 인사동 탑골공원, 종묘, 서울대병원 마로니공원까지, 이쪽 신설동 동묘역. 정세정, 여긴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노년층이 많이 다니는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글쎄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이게 좀 큰 걱정일 것 같아요.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증상 전파자라는 말도 있듯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건강한 사람한테는 증상 없이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미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유감스럽게도 이 29번 환자가 돌아가는 곳이 노인들의 어떤 그 많이 모이는 장소, 탑골공원이라든가 종묘라든가 노인들의 집합소 같은 장소거든요. 노인복지관은 뭐 그동안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접촉이 없었다고 하지만은 이 많은 노인들이 있는 곳에서 누구한테 감염이 됐는지 누구한테 전파를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 같고 사실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 역학 당국의 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 교수님, 그러면 또 한 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정부 당국이 공식 발표한 게 따르면 29군 환자가 열흘간 만난 사람이 114명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14명의 이 확진자 판단만으로 충분할 것이냐. 앞으로 이렇게 깜깜이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방역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두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하나가 향후에 발생하게 될 이와 유사한 환자에 있어서의 빈도, 예.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29번째 환자와 같은 환자가 더 많은 빈도로, 더 많은 규모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확실한 지역사회 감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향후 조금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 향후에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까 하는 거는 전혀 지금 예측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국이 이런 점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고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될 그런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역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 자체는 좀 힘들고 말씀은 이곳저곳 그 정부 당국이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우선은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찾아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방역 체계도 손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오늘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요. 예. 폐렴 환자를 전수조사하겠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현재 독감이나 감기와 지금 코로나19 증상이 매우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조금이라도 더 확인이 된다. 이러면은 독감이나 감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 전수에 대해서도 아마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교수님 말씀처럼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80대인 29번 환자는 발열이나 기침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슴 통증 때문이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가슴 통증이었는데 한 병원의 교수가 5년 전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서 이걸 막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참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29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 통증,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심장에 어떤 통증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관상동맥에 어떤 뭐 문제가 있어서 사실 고려대학교 응급실을 이제 방문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엑스레이 촬영 등등을 해보니까 심근경색 증상이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이걸 이제 관찰했던 응급실 의사 한 분이 예. 이게 아무래도 엑스선을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게 보통 이제 폐렴이 있으면 폐 부분에 좀 하얗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예전에 메르스 사태 때에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황급하게 그럼 이걸 좀 더 심층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 환자를 바로 응압 병동으로 옮겨서 엑스레이 심층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신종 코로나 19가 이제 확진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전부 다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걸 모르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수술을 했다든지 만약에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는 엄청나게 만약에 주변에 퍼질 가능성이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고려대학교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던 의료진과 환자에 있던 환자들은 다 격리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의사의 어떤 기지가 예. 실제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상당히 막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궁금증인데 설 교수님. 네. 이분은 가슴이 답답해서 간 거잖아요. 심장질환.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뭐 폐렴 증세, 기침, 뭐 발열 말고도 다른 곳이 아파도 무조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좀 깜깜이 확진자에서 좀 더 증상을 폭넓게 봐야 되는 건 아닌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자는 알려져 있기로 기본적으로 심장 질환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심장 질환을 갖고 있었는데 심장 질환 플러스 일부 초기 증상이긴 하지만은 폐렴 증상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슴이 통증이 있었다고 하는 게 아마도 호흡 곤란이 있어서 실제로는 코로나19 증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심장 질환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실제로 증상을 드러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코로나19의 감염증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동네 병원도 가슴이 아프니까 심장 주변에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큰 병원으로 가봐라 이렇게 권고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가슴이 아프고 불편할 때 이미 예. 폐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바이러스가 몸에 있어서 그 단계에서도 밀접 접촉한 사람에게는 전파를 시켰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29번 환자의 예후, 그러니까 앞으로의 회복 속도가 정말 중요하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이분은 일단 82세 고령이시고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을 일부 갖고 있었는데다가 폐렴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은 중증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병원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조치가 잘 되어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이제 29번 확진자가 활동 반경으로 알려진 종로, 동대문 일대에 집중해봤다면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요, 이 코로나와 관련된 것 아니냐라는 걱정 어린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정성희 소장, 베트남에 다녀온 40대 남성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는데 코로나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이 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는데요. 이게 베트남을 다녀온 후에 가슴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직전에 일본에서 죽은 환자가 사후에 코로나 진단을 받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사전에는 없었지만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사후 조사 결과 코로나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얘기가 진행이 되듯이 지금 코로나의 대표적인 증상이 그 발열과 기침인데요. 예. 발열과 기침 없이 가슴 통증만으로도 코로나로 진단을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증상 말고도 가슴 통증이 있을 경우에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베트남 여행 뒤에 부산 의료회에서 안타깝게 숨을 거둔 이 40대 남성 코로나의 첫 확진자, 첫 사망자가 나오는 거 아니냐 여러 걱정이 많았는데 음성 판정은 받고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머지않아서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어제부터 제일 걱정했던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문 대통령 오늘 다시 긴장의 끈을 조인 것 같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지난 2015년의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크게 체감이 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이 다시 조금 수위를 높인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요. 김상희 평론가님.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공포가 과도하게 부풀려져서 지나치게 경기가 위축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경제를 좀 걱정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 재정까지 풀어서 소비를 좀 진작시키고 그게 생산으로 선순환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중국의 경제가 저렇게 굉장히 흔들려 버리면 그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나 관광 분야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될 때를 대비해서 대통령은 조금 더 경제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공포, 불안 이런 거를 좀 약간 다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쪽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방역 대책이나 이런 거에 소홀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경제 부분도 조금씩 다독이는 모습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좀 힘이 실리려면 이제
오늘부터 좀 많이 큰 걱정이 되고 있는 29번 환자가 도대체 어디서 이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그것부터 먼저 좀 확인이 돼야 국민들도 좀 안심할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바로 일반 상인들일 겁니다. 물론 뭐 총리실에서 해명을 하긴 했지만 지난주 정세균 총리의 위로가 여러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 화면 잠깐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요새는 좀 줄었죠? 그래, 뭐 금방 또 괜찮아질 거예요. 원래 무슨 일이 있으면 확 줄었다가 또 조금 지나면은 또 다시 원상 회복이 되고 하니까 그간에 뭐 돈 많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조금 버티셔야죠.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좀 편하시겠네. 마음이 더 안 좋은 거죠? 네, 아마 조만간 다시 바빠지실 거니까 편하게 좀 지내시는 게 좋아요. 지난주에 번지수 잘못 짚었다. 그런 위로 아니냐 비판을 받았던 얘기. 정세균 총리의 말 잠깐 듣고 왔는데 이현정 의원님. 글쎄요. 그 세계 경제를 담당하는 IMF 총재도 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게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에 거의 0%의 지금 성장을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5.8% 성장을 5.2%로 지금 하향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래 한 2.1% 성장할 예정이었는데 한 1.9%로 지금 하향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번 코로나 사태가 결국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뭐 굉장히 크죠.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고 또 중국에 많은 공장들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중국 부품 공장이 가동이 안 돼서 지금 국내 생산에 차질도 빚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수출해야 될 이 수출이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엄중한 어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총리께서 이제 저렇게 나가셔서 뭐 이게 좀 그동안 벌어놓은 거 좀 쓰시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정말 이 실적 자체가 한 10분의 1로 줄었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공감대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물론 저런 이제 그까지 준비를 해서 이렇게 뭐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럴 때인가라는 저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때 현장에 나가실 때 총리가 전부 다 아무도 마스크를 끼지 않고 나갔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지도자들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너무 보여주기식의 행보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만큼이나 타격이 큰 나라 바로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6,000원짜리 항공권까지 등장했습니다. クルーズ船ダイヤモンドプリンセスの乗客の方々でこれまでの PCR 検査で陰性が確認された方々については14日間の健康観察期間終了後健康状態を改めて確認し問題がなければ2月19日には順次実践いただくこととしました。 대통령까지 우리 경제 걱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세균 소장. 그런데 이 아시아권의 지금 관광이 얼마나 문제냐면 비행기를 탔을 때 승무원수와 뭐 승객수가 같다는 뭐 정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습니다. 승무원이 6명인데 승객이 6명이었던 그 항공기도 있었고요. 지난주에 보면 부산 라오스 항공기 같은 경우도 승객이 6명, 다낭은 10명 수준으로 평소에 거의 뭐 100분의 1 정도로 떨어졌는데요. 심지어 뭐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많이 빈 채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이 항공 수요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빈 채로 갈 수 없으니까 저가로 항공권을 내보내는데 심지어 6,000원짜리 오사카 항공권도 나타났다고 그러고요. 유럽 같은 데 노선도 왕복이 뭐 60만 원, 뭐 서울 부산 같은 경우도 15,000원 정도의 항공권이 나오고 있는데도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업계에서는 조종사들이 뭐 보너스를 반납하고 승무원들이 3개월 무급휴직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직격탄을 맞아서 당분간은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아시아권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일단 아베 총리가 이 일본 당국의 이 코로나 대처 미흡과 관련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도 우리가 좀 반면교사를 잘 삼아서 대응의 끈을 늦추진 않아야겠습니다.